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강남이 주도하는 게 아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주인공이 강북입니다. 강북발 집값 상승의 선봉에는 옆에서 보시는 이 사진에 있는 인물, 즉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은 지난 7월 싱가포르에서 했습니다. 박 시장이 싱가포르에 이제 큰 상을 받으러 갔었는데 여기에서 여의도라는 특정 지역을 직접 거론하면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뭔가 좀 큰 뭔가 그림이 있을 것 같은 이런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용어를 두루 썼죠. 이후에 서울의 집값은 확실히 뚜렷하게 상세를 타고 있다는 건 여러분께서 뉴스를 통해서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제 뒤에가 제가 좀 가렸군요. 8월 둘째 주에는 상승폭이 더 커졌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집값이 오르자 정부에서 좀 견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박 시장이 다시 한번 강북 개발에 대한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강북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하겠다. 주민의 편의시설과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강남과 비교해서 이제 이 균형을 좀 맞추겠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서울 상암동의 한 옥탑방에서 한 달 살이를 하고 난 뒤에 나온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박 시장의 개발 중심주의 행보가 잠잠하던 강북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방아쇠, 즉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박 시장의 행보를 정부는 못마땅하게 지켜보고 있는 게 사실인데 정부는 또 계속 그대로 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국민들이 대단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이 개발 얘기, 부동산 얘기, 집값 얘기를 직접 겨냥하는 박 시장의 의도는 뭘까요? 자, 지금부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왼쪽으로 최항수 건국대 부동산 전문대학원 겸임 교수 나오셨고요. 오른쪽으로는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관심이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몇 가지 궁금증 두 분을 통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김유미 장관이 공교롭게도 이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공시지가를 언급을 하면서 그동안에 오른 것들을 이제 내년도 공시지가 반영분에 이제 포함을 시키겠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종의 좀 견제 쪽으로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재산세라든가 아니면 보유세 세율 자체를 올려버리는 것은 이제 그 작은 주택을 갖고 있거나 그다음에 또 약간 저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약간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 시세 상승이 있었던 그 지역 위주로 해서 과표를 좀 올리는 것이 네. 오히려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공평 과세 형태의 어떤 부합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큰 규제가 있었던 것들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그런 그 덩어리가 큰 규제라고 보긴 굉장히 힘들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시장과 업계의 어떤 지속적인 어떤 그 요청 사항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김유미 장관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런 차원으로만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앞서 제가 좀 박원순 시장 얘기를 하면서 했던 일종의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좀 견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 있을지요? 일단 견제의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소장님 그렇게 보시는구나. 한 예. 2, 3주 동안 이제 서울 집값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통계 자료 보듯이 현장에 가보면 그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마치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폭등하던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기는 힘들 것 같고요. 분명히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인데 대책을 준비할 때까지는 기다리기는 그렇고 일단 견제군을 날려야 되는데 계속 했던 말, 공시지가 현실화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좀 견제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 가지고 지금 과열된 집값이 이렇게 영향을 받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방송국 오기 전에 이제 뉴스를 보면서 이제 댓글을 좀 봤는데요. 댓글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또 세금이냐? 이제까지 세금으로 계속 규제가 나왔는데 지금 나오는 대책이 또 세금으로 과연 잡을 수 있겠는가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또 정부 입장에서는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정부가 작년
6.19 대책이었죠. 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8번, 뭐 많게는 뭐 9번까지도 뭐 어디는 이제 세는 사람도 있던데. 그 정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사실 지금 집값은 특히 서울의 집값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더군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수치를 한번 살펴봤더니 0.02% 올랐던 게 가장 낮게 올랐던 증가폭이 그럴 정도였으니까 서울의 집값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하나 살펴볼 건 이거 같습니다. 집값은 많이 올랐고요. 호가는 뭐 더더군다나 치솟고 있고요. 근데 사실 엊그제 나왔던 국토교통부의 그 거래량 수치를 보니까 거래가 그렇게 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를테면은 부르기만 많이 부르고 실제 거래되는 건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실제로 이제 거래량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거래량의 어떤 월별 어떤 그 지수들을 보면 저점을 오히려 계속 낮춰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거래가 더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격이 이제 오른다라는 글쎄요. 것은 원래는 이제 거래량과 가격은 원래 이제 동행 지표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교수님 어떻게 원인 분석을 하세요? 일단은 매물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아, 그러니까 매물을 감소시킬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니까. 뭐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뭐 양도세, 뭐 예, 어떤 예. 과세라든가 뭐 중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부분의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의 소유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측면들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택을 매도하고 싶어도 뭐 매도를 하려고 팔 물건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매물 감소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등록, 양도세 중과. 근데 또 실제로 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공급이 또 늘어날 만한 여지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물리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또 사고 싶은 아직 그런 뭐 투자의 어떤 잔불은 예.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 측면 그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우리 김 소장님 소개받을 때 우리 작가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소장님이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시다라고 네네. 해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 우리 소장님께서 좀 더 그 시장 상황, 그러니까 현장 상황을 조금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이유를 소장님 뭐라고 보세요? 일단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줄어든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2015년, 16년도에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 사실 작년 2017년도도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었는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서울 집을 원하는 수요층은 탄탄한 반면에 규제 대책들이 나오는데 집주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팔거나 가지고 가거나인데 그렇죠. 다주택자 규제를 하니까 지방 집이나 보유 가치가 낮은 집들은 팔고 서울 집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지고 가는 방법은 두 가지죠.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거나 그러나 그냥 매물을 회수하고 버티거나 둘 중에 버티거나. 하나죠. 그래서 버티고 있거나 임대사업자를 등록인데 정부에서 종부세 안 또 나왔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강남 집 가진 분들이 종합부동산세 뭐 2, 300만 원 오르는 거 가지고 집을 팔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2, 300만 원 오른 데는 집값이 한 3, 40억 되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몇천만 원 정도 오르면야 집을 모르겠지만. 팔겠지만 좀 짜증은 나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팔지는 않는다. 다만 수요자들, 매수 대기자들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라고 했는데 몇 번 시도는 했죠. 파리 대책도 나오고 몇 번 대책이 나와서 나올 때 한두 달 주춤하고 또 오르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수요자들, 실수요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은 별로 없는데 어쩌다 하나 나오면 실수요자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냐 하는 불안감에 지금 막 뛰어들고 있는 그래서 거래는 거의 계속해서 바닥을 저점을 찍고 있지만 어쩌다 되는 거래지만 그 거래 가격은 상당히 좀 높게 높아지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좀 포커스를 좀 강북 쪽으로 좀 좁혀보죠. 제가 오늘 그 K부동산 자료를 보니까 역시 강북보다는 강남이 전체적으로 특히 강남 사구가의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더군요. 그건 어쩔 수 뭐 영등포구도 이제 뭐 강남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되긴 하는 건데 여의도하고 용산 쪽 강북에서는 용산이 또 제일 많이 올랐고. 근데 강북은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 강남에 비해서는 사실 집값이 이렇게 상승이 미미했던 데잖아요. 몇 군데 빼놓고는. 근데 전체적으로 오르는 거 보면은 확실히 강북 쪽에 좀 뭔가 이제 좀 분위기가 꿈틀거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 서울이라는 이제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를 봤을 때는 이제 강남도 이제 서울 지역에 이제 존재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남 쪽에서 강남 4구가 주도했던 어떤 가격 상승 효과가 또 이제 내가 또 거기에 실제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강남에 진입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다른 인근 지역으로 이제 그런 어떤 매수에 대한 어떤 차선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요. 예. 역시 이제 강남 쪽에서 견인했던 그런 가격 흐름이 또 인근 지역으로 번져가는 현상들도
뭐 도외시할 수 없다. 또 이런 실제로 이제 구매자들도 그런 의사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예. 뭐 그런 측면이 되게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소장님한테도 같은 질문 좀 드려볼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일종의 이게 단기적인 어떤 그런 뭐 재료의 역할을 좀 특히 이제 박 시장 이런 일련의 발언들이 그런 역할로 보십니까? 질문을 하나 더 드린다면 나는 근본적으로 강북이 이제 집값이 계속해서 저평가되고 있다는 게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으니까 정상화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요. 사실 최근 한 3년간 상승을 보면 강남 또는 마포, 용산, 성수 등 핵심 프레임 지역 위주로 상승을 많이 했고요. 네. 은평구라든지 뭐 강북, 뭐 이런 관악구, 뭐 이런 약간 소외 지역들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돌아보면 핵심 프레임 지역들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 외의 지역들은 상승폭이 굉장히 약했고요. 개발 재료도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 예. 투자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핵심 프레임 지역은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뭐 현금 10억이 있어도 전세 끼고 사기도 힘든 정도 수준까지 상승을 해버렸고 예. 가만히 있자니까 또 뒤처지는 것 같고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던 강북 지역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 예. 그 개발 재료를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공을 해준 거죠. 이게 울고 싶은데 이게 뺨 때린 격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뭐 은평구라든지 관악구라든지 현장에 가보면 매물이 없고요. 뭐 부동산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분위기면 오히려 좋아할 것 같지만 매물이 없으니까 거래를 할 수가 없고요. 매물이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인 거고. 집주인들이 팔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더 좋은 거로 갈아타기 위해서 매물을 내놓는 아주 일부 집주인들 외에는 매물을 다 회수하고 있으니까 뭐 거래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현장 부동산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북 지역의 부동산이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내놓은 그 강북 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뭐 좀 상징적으로 용산 여의도가 좀 부각이 돼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오늘 나온 대책도 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강북 지역의 주거나 어떤 교육 그다음에 뭐 어떤 인프라 뭐 교통 이런 수준을 강남에 비해서 너무 떨어져 있으니 이거를 이제 균형을 맞추겠다는 얘기면 앞으로 뭐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강북 지역의 집값은 뭐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프리라이드 효과, 무인승차 효과가 있는 거니까 예산이 투입되고 기반시설이 이제 증설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투입하지 않은 어떤 비용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이 나에게 혜택을 주는 어떤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그게 뭐 이제 경전철 얘기가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다음에 또 뭐 각각의 어떤 기반시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그런 것들을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교통 요인, 그다음에 교육 여건 이런 것들은 개선될 수 있는 어떤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강남권과 같이 계획 도시화한 예. 그 기반 시설 같은 것을 강북 지역에 지금 적용시키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제가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문을 추가로 드리면 박원순 시장이 강북 개발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언급했던 게 1970년대 강남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좀 불가능해 보이고요. 노력은 할 수는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정씩 어떤 정도의 어떤 효과는 볼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한계점이 존재할 것이고요. 또 아무래도 강북 지역은 좀 구릉 지역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개발을 하기에도 좀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네. 강남은 원래는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굉장히 평지 상태로 이제 개발을 했던 측면들이 있어서 아마도 물리적인 어떤 한계점은 분명히 봉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 이 질문을 한 번 더 드리면 강남식 개발을 지금 최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일단 구조적으로 조금 이제 강남식 개발이라는 거는 좀 불가능해 보이는데 강남식 개발을 얘기한다는 거의 진위가 뭘까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하죠.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구획 정리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제 신도시 개발을 한 것이고요. 강북 같은 경우는 사실 강남 개발의 원인은 강북에 있죠. 70년대 강북이 워낙 과밀이 되니까 이제 강남 신도시를 개발을 한 것이고 지금 다시 강북이 뭐 열악하다고 해서 그런 식의 신도시 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MB 정부 시절에 이제 뭐 뉴타운 바람이 불었는데 뉴타운도 그 한 구역에 아파트 단지를 짓는 거지 이렇게 전면 개발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왜 이런 말이 나왔냐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좀 약간 정치적인 그 배경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지만 이게 차기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보면 이제 강남은 이제 워낙 개발이 다 됐고 또 지지 기반 자체도 다르고요. 박원순 시장의 지지 기반은 이제 강북인데 그렇죠. 강북에 있는 뭐 어떤 개발 재료
그냥 뭐 여의도 하나 개발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통 큰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좀 획기적인 지지율 상승을 좀 노리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말씀 하셔서 드는 생각인데 그 이번에 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박원순 시장의 이번 강북 개발의 근간은 박원순 시장이 2013년도에 내놨던 2030 서울 네. 플랜에서 이제 비롯됐다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던데. 네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개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 좀 이렇게 뭐 보면은 이제 좀 유사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세훈 시장 이거는 당시에 해당 주민들이 반대해서 백조화됐던 그런 계획이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철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박 시장이 이런 식으로 그 전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결과 좋지 않았던 이런 계획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걸 무조건 대권 쪽으로 연결시키는 필요가 꼭 있을까 싶기도 했어요. 저도 이번에 박원순 시장 발언을 보면서 좀 의외다 싶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개발 정책은 아무래도 좀 보수 현재 야당 쪽에서 이제 많이 하던 정책인데 현재 상황은 또 서울 집값을 잡아야 되는 그런 여당의 상황에서 이렇게 개발 플랜이 나오면 당연히 이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게 되고 집값을 올리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의도가 뭐 강북 낙후된 지역을 끌어올려서 강남과 소득을 맞추겠다는 의도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뭐 강북 집값을 더 올려버려서 글쎄요. 서민은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좋게 표현하면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강북 개발을 하겠다는 뭐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 내면에서 보면 약간 좀 조급증을 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면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박 시장이 이런 그 강북 개발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좀 약간 견제하는 듯한 얘기들이 나왔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박 시장이 했던 얘기는 서울시장 권한을 할 수 있다. 또 네. 이렇게 또 반박을 또 하고 나섰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비 사업은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는 있다면서요? 예,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거의 지정권자라든가 이런 네. 모든 구역 지정부터 시작해서 시가 다 관장을 하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구청을 경유해서 이제 시까지 가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그렇고 뭐 인근의 뭐 다른 경기도 다른 예. 시도 인천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의 권한이 이제 크긴 큽니다. 네. 근데 그 이번에 나온 계획 중에 강북 개발 계획 중에 용산 얘기 같은 걸 보면 대형 광장이나 산책로를 설치하고 현재 좀 철도 길이 있는 거 그거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마이스 단지, 뭐 쇼핑센터 이런 걸 설립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철도 단지는 제가 알기로 국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국공유지가 상당히 높고요. 예. 실제로 원래 이제 일반적인 정비 사업을 할 때도 이제 국공유지가 높아서 어떤 뭐 국토부가 됐든 아니면 뭐 예전에 이제 기획재정부 토지가 예.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협조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이제 전제 조건, 협조의 어떤 전제 조건으로 해서 정비 사업에 대한 뭐 도시정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정한 것인데 이런 어떤 협의 아니면은 또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글쎄요. 본인의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여당의 어떤 굉장히 친화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나름대로의 뭐 메리시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의 박원순 시장이 유지해왔던 어떤 그 정책들, 그다음에 도시 재생에서 개발하지 않고 뭔가 재생에 위주로 있었던 그런 행보와 비교를 한다면 최근의 어떤 행보들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뭐 이거는 그 강북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측면들도 있지만 그동안의 어떤 기조가 바뀌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글쎄요. 들 정도로 파격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시가 사실 강남과 강북이 워낙에 개발 차이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빈익빈 부익부처럼 이렇게 좀 벌어지다 보니까 강북을 재개발을 하고 강북을 좀 강남 수준으로 이렇게 좀 정말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박 시장도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까 저는 김 소장님 말씀하셨던 강남과 강북은 일단 개발 방식도 달랐고 그리고 이제 강북은 강남에 비해서 상당히 좀 노후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바꾸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꾸긴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급격한 지금 마스터 플랜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 마스터 플랜, 이 계획 자체가 뭐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차근차근 밟아 나가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현재 상황은 서울 집값이 지금 막 급등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도 잡아야 되고 참여정부 시절에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이게 뭐 부동산과의 전쟁에서도 실패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문재인 정부도 그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현재 집값 상승은 분명히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문제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굉장히 공격적인 개발 계획이 나왔다는 건 야당도 아닌 여당에서 서울시장에서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과연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걱정이 되는 그러면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방법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다 이번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당위성은 맞지만 방법도 사실은 너무 모호합니다. 뭐 경전철 만들고 모노레일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 정도 가지고 강남 수준이 될 수는 없고요. 강남 수준이 된다면 그 뭐 용산구 자체를 밀어버리고 전면 신도시를 개발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뭐 이게 토지 보상이라든지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발표 내용을 보면 강남과는 좀 동떨어진 또 경전철은 원래 또 계획이 있었거든요. 예, 기존에 예. 있는 계획 내용에 약간 살을 좀 붙인 내용인데 포장은 굉장한 마스터 플랜, 굉장히 좋은 선물처럼 포장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좀 너무 성급하게 좀 한 발 빠른 판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지금부터는 어차피 지금 서울 개발, 특히 강북 개발 얘기가 나온 김에 이 강북 개발을 어떻게 하는 게 비교적 예전에 사실은 이제 뉴타운 정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이 다 뭐 쫓겨나다시피 하고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정책의 예전에 이제 근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서울의 이 강북 개발, 그러니까 너무 노후되고 낙후되고 불편한 점도 많은 이 서울의 강북 개발을 물론 여기서 뭐 길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략 큰 방향은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오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최 교수님 먼저 서울 강북 개발은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보시는 일단은 게 강북 있다면요? 개발 중에서도 뭐 부족한 이제 기반 시설에 대해서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지역들은 뭐 전면 재개발을 하던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임대주택 보급이라든가 아니면 대체 주거지 공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잘 그 슬기롭게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 이제 기존에 박원순 시장이 계속 이제 기조를 유지해왔던 뭐 그 존치 재생 같은 형태 도시재생 말씀하신 거죠? 그런 쪽에 어떤 하는 측면들은 그렇게 하는데 현재 보면은 박원순 시장의 그 플랜들은 마치 예전에 그 전면 개발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받고 있거든요. 이번에 강북 개발 말씀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뭔가 이렇게 전면 개발하는 지역들이 시급한 지역들은 빨리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없을 만한 어떤 그런 지역들은 이전에 이제 본인이 이제 유지해왔던 그런 도시재생 방식으로 계속 추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식의 어떤 약간은 좀 섣부르고 성급한 이런 식의 어떤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는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그런 근간을 이제 엎어버리는 그런 그러게요. 느낌도 있습니다. 예. 김 소장님도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성급한 발표보다는 굉장히 좋은 계획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이 도시재생 뉴딜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현 정부와는 이게 대립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지 기반도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차기 대선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독자 노선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굉장히 좋은 마스터 플랜이 있고 지금 또 하고 있고 이걸 좀 더 개성 발전시켜서 기존 도심을 잘 보존하면서 낙후된 지역들은 뭐 보완을 하고 또 투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기 수요 억제 방안도 동반하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정부와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되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서 이렇게 거창한 포장만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에는 이게 투자 심리만 자극해서 강북 집값만 올리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그 얘기 좀 아예 한번 두 분한테 또 한 번씩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북의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도시재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집값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럼 집값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일반인들은 들어가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고 웬만한 서민들은 지금 상황에서. 네. 그럼 뭔가 그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뭐랄까 회수해야 된다고 하니까 뭔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서민들은 또 있는 사람들만 더 뭐 좋은 일 했네 이런 식의 비난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뭐 집값 상승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에서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지금 뭐 굉장히 논란이 많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뭐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 회수하는 방법은 지금도 사실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고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게 되고 다주택자 중과세도 있고 여러 규제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런 집값 상승이 바람직하지 않는 이유는 강남이야 원래 또 부자들이 사는 동네니까 좀 올라도 괜찮지만 지금 강북, 동대문, 은평구 이제 뭐 중계동, 상계동까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뭐 1억, 2억 돈 가지고 이제 갈 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좀
이렇게 대규모 개발 계획은 좀 신중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해법보다도 그게 더 자체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투자 보시면. 심리가 지금 거의 뭐 비정상으로 흐르고 있으니까요. 최 교수님도 짧게 한 말씀해 주시면. 정부가 만약에 주택 가격을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해법이 있는데 정부가 이걸 그 카드를 쓸 수 있을지는 잘 의문시가 되는 뭔데요? 게 첫 번째는 이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그거는 현실화시키고 또 OECD 기준에 맞추는 것은 분명히 뭐 시대의 요구기도 하고 여러 네.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기도 한데요. 대신 그런 어떤 보유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이제 공급이 이제 줄고 그다음에 매물이 없어서 오르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거래세 같은 것들을 현실화해서 좀 약간 다운을 시켜서 그렇죠. 예, 예. 오히려 좀 매물을 좀 많이 나오게 해서 근데 이제 당장에는 그러다 보면 이제 오를 수 있지만 자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참고 이제 지내다 보면 그럼으로 인해서 매물의 증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단순하게 이제 미시적으로 이제 당장의 효과가 나야 되는 어떤 정책들만 피다 보면 지속적으로 이제 가격을 올리는 현상들을 뭐 아마 그 비롯되게 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게요. 참 여러 가지로 방법은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정책에 반대로 또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정부로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